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빛 변리사학원 민법 전임 강사 이상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폭염을 무릅쓰고 주말에 귀중한 시간 내셔서 멀리까지 오셨는데 저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뭐 1시간 남짓 될 것 같아요. 앞에 한 변리사님하고 시간은 괜찮았습니까? 예, 산재법 좀 있었고 이제 저 민법 얘기 우리 같이 한 1시간 남짓 할 텐데. 저하고 하는 요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앞으로 장래 미래 설계에 좀 작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제 얼굴이 좀 크게 나와서 저도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요. 제가 설명회 때 보통 드리는 말씀은 변리사 시험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민법이 변리사 시험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변리사 시험 전반에 대한 개관을 이제 제가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1차 시험의 첫 번째 출발 과목 민법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원래 설명회 때 보통 변리사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거 그냥은 안 되잖아요. 1차, 2차 시험. 변리사 시험이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시험 중에 가장 난이도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적게 뽑아요. 200명을 뽑기 때문에 다른 시험은 뭐 회계사, 세무사 막 1000명 뭐 그렇게 많이 뽑으니까 우리 변리사 시험이 인원이 가장 적게 뽑는다. 그래서 변리사 시험 전반에 대한 개관하고 요거 공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요거 얘기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민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뭐 저를 비롯한 민법 강사들은 현직 변리사가 아니에요. 법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들이 민법 강의라고 요 변리사의 뭐 현황이라든가 또는 뭐 미래 전망 이런 얘기들은 한 변리사하고 좀 여러분이 질문과 답변으로 얘기도 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민법 말고 산재법 들어가서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법 기타 공부하다 보면 다 현직 변리사들이 강의를 해요. 그때 한번 같이 얘기 나눠주시고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전망 미래는 밝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에 레드오션 아닌 곳은 없죠 사실은. 그죠? 다 레드오션인데 아니야 나에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고 이제 변리사 시험 전반에 관한 얘기. 여러분 나간 뭐 자료에도 변리사 시험 이제 그 구성이라든가 또는 뭐 시험 시간 그런 게 나와 있을 텐데요. 이 페이지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국가 시험이 보통 이렇게 1차와 2차로 나눠지죠. 1차는 객관식 시험이에요. 너무 좀 짧죠? 오지선다형 해가지고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뭐 또 얘기하십니까 하는 분도 있을 텐데 변리사 시험 입문 처음 와서 문외한이다 그런 전제에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차 시험은 매년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2월 달 마지막 주 토요일. 그게 우연히 설 연휴 겹치고 뭐 그러면 3월로 넘어갈 때도 있고 2월 초로 땡겨질 때도 있는데 기본은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에요. 4문제 나옵니다. 4문제. 그래서 30점짜리 2문제, 20점짜리 2문제를 뭐 A4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조금 큰 크기의 종이에다가 10장 이상씩 그냥 대학교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서술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항상 7월 마지막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봅니다. 첫째 날 특허 상품, 둘째 날 민사소송법하고 선택 과목인데 자, 요거 변리사 시험 구성 가만히 보면 주로 산재법이죠. 뭐냐면 1차 시험에서 (1교시가)
줄여서 산재법이라고 쓸게요. 산업재산권법. 이것도 옛날 표현이죠. 요즘에는 다 지식재산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재법이라고 하는데 변리사 시험법 자체가 옛날에 만들어져서 그냥 옛날 표현 쓰고 있어요. 산재법 1교시 70분 보고 민법 2교시 70분 보고 자연과학 3교시 이것만 60분이에요. 이것도 왜 60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얘들은 70분씩 40문제인데 각각 40문씩 나와요. 40문제씩. 그래서 하나에 2.5점씩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왜 60분이냐? 그러니까 요 변리사 시험 자체가 원래 이공계를 이제 겨냥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자연과학이 어떻게 보면 인문계, 즉 문과 쪽에 진입을 막는 장벽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10분 짧게 줬으니까 빨리 풀어라. 이공계가 좀 유리하게 반영이 된 시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공계도 자연과학을 다 잘하진 못하는 데 있죠. 그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최근에는 당락을 가루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세 과목이지 세 과목이 아니죠. 산재법 안에 특허법 있고 상표법 있고 디자인보호법 있고요. 민법도 제가 이제 변리사 시험 전체에 대한 얘기 간단히 하고 민법 얘기할 때 어떻게 구성됐는가 한 크게 세 단원 또는 더 세분하면 네 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용이 가장 방대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해가지고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연과학도 말이 자연과학 개론이지 그 안에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이렇게 네 과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이 양이 작은 게 아닙니다. 한두 달 해서 돼야지. 좀 양이 많다. 한두 달 해서 되는 분도 보긴 봤는데 뭐 기적에 가까운 것이고 공부량이 기본적으로 몇 달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변리사 시험을 1월 달에 많이 출발하고 7월 달에 많이 출발합니다. 그게 학생들 방학 때 하는 때하고 딱 시기가 맞잖아요. 그래서 빨리 되시는 분은 6개월에 1차를 되기도 하고 아니면 1월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2월에 붙는 게 보통 코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6개월 만에 붙으면 정말 빨리 붙은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수험 기간을 짧게 줄이시는 분의 특징은 요 베이스가 좀 돼 있는 분들이에요. 요 베이스가 돼 있으면 법에만 좀 집중해가지고 1차를 공부하는데 이게 베이스가 안 됐으면 좀 각각의 과목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출제는 어떻게 되냐면 특허에서 20문제 나오고요. 상표에서 10문제, 디자인보호법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민법은 이 전체가 하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것도 변리사 시험 한 20년 통계를 내보니까 이제 정해졌어요. 민법 총칙이라는 데서 12개 내고 물권법에서 12개 내고 나머지 채권법에서 그럼 40 되나요? 16개죠. 죄송합니다. 덧셈에 실패했네요. 제가 설명회를 코로나 전까지는 매달 했었어요. 우리 한빛 변리사학원이. 그래서 그냥 딸딸 외운 대로 다만 달마다 조금 다른 경우는 있으니까 그것만 대비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설명회 합니다. 코로나 하면서 완전히 이것도 코로나의 흔적이죠. 자리마다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강의하는 게 아래층인데 거기는 보기 싫어서 안 되겠습니다 해서 딱 떼버렸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죄송합니다. 덧셈에 실패했네요. 16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각 10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은 각 과목이 꽈락이라고 해서 40점 이상을 맞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 100점 맞고 산재법 100점 맞고 자연과학 37.5 맞았다. 그럼 탈락이에요. 평균으로는 높아도 떨어진다. 그리고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 60점 아이고 한자 써서 죄송한데 60점 이상자 중에서 상대평가로 600명 이상 뽑아요. 600명 정도 뽑습니다.
근데 커트라인에 수험생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한 650명까지 되고 어떤 해는 601명이기도 하고 좀 치사하게. 그래서 600명에서 620, 30명 사이가 1차 시험에 뽑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세 과목 열심히 공부했다가 1차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영어입니다. 영어. 과거에는 영어가 4교시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패스제로 바뀌어가지고 토익 기준으로 775점 이상을 따놔야 돼요. 여기 뭐 써있지만 2년 내로 775점 이상 맞은 증명서가 있어야 1차 시험장에 입실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수하니까 이건 뭐 학원 분이 대부분이지만 뭐 좀 넘사벽인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영어에 좀 실력이 딸린다. 그러면 775 좀 높은 벽이 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미리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2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2월 말에 시험을 보려면 1월 달부터는 막 정신 없어요. 다 암기하고 막 조문 외우고 판례 결론 외우고 막 바쁜데 나 홀로 주말마다 토익 시험 보러 다닌다. 이거 갖고 불안하니까 뭐 탭스도 보고 GTF도 보고 막 그런 식으로 주말마다 돌아다니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 미리 좀 따놓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불만이에요. 다른 모든 국가 시험이 700점입니다. 변리사만 775예요. 요건 제가 그 내막을 알아요. 요렇게 바꾸신 강력하게 주장한 그 당시에는 특허청에서 변리사 시험을 주관했어요. 지금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데 그 당시 특허청장님이 변리사는 이제 캐나다, 미국 해외로 진출해서 역량을 쌓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해가지고 이것만 툭 튀어가지고 775입니다.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미진하신 분은 조금 주의해 놓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걸림돌 일단 없애놓고 법에 올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1차 시험 끝나면 2차 시험 주관식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틀 동안 2시간씩 이제 답안지를 써나가는 건데 요게 산재법의 특허가 첫째 날 1교시 시험이에요. 그리고 상표법이 첫째 날 2교시. 그 다음에 2차 시험엔 민사 소송법이라는 과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아까 한변리사가 잠깐 얘기했을 수 있지만 변리사계의 그 수건 사업이 변리사는 특허 출원까지는 대리가 되는데 특허 심판도 대리가 되는데 특허 소송이 있죠. 뭐 특허권 침해했다 돈 내놔라 해가지고 정말 큰 사건 그런 거에는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하지 변리사 소송 대리권이 없어요. 그래서 변리사의 수건 사업이 특허 관련 소송에서는 변리사도 대리권을 인정해 다오. 니들 민소 잘해? 잘해. 그거 하려고 낸 거예요. 민소법은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 있다고. 소송법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은 왜 있느냐? 법이 들어가는 국가 시험엔 항상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민법을 모르고 법을 논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법학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법대를 가도 제일 처음에 민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민법부터 출발하고 다른 법으로 확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민법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해드리고요. 그리고 2차 시험도 함정이 있어요. 둘째 날 2교시에 선택 과목. 요거는 자기의 선택 과목 해가지고 전공 과목이 있죠. 그래서 전기전자 전공하신 분은 뭔가요? 회로 이론 많이 택하고요. 그다음에 화학 전공하신 분은 뭐 유기화학 같은 거 택하고 생물 전공하신 분도 뭐 분자생물학. 언젠가는 약대분이 변리사 시험 수석을 하셨는데 약제약 같은 거 선택 과목으로 하고 자기가 자신 있는 전공과 관련해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이게 변리사 시험의 2차의 당락을 많이 좌우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처럼 이게 법자 들어가는 과목은 2차 시험에서 70점 맞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2차 시험에서 보통 좀 못 썼다 그러면 50점 정도 주고 정말 잘 썼다 그러면 70점 정도 줘요. 100점 만점인데. 아니 왜 채점 기준이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교수님이 채점을 하다가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우수한 답안은 내 태어나서 처음이다. 그러면 72점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은 그렇게. 근데 특허상평 과거에는 그와 관계없이 점수가 좋았는데 악한 영향을 받았어요. 예. 악영향을 받아서 요즘엔 더 짜요. 예. 민소보다 오히려 더 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특허상표에서 70점 이상 맞기 쉽지 않아요. 정말 잘 써요 이렇게 되고 오히려 민소가 더 점수를 잘 주는 뭐 그런 경향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선택 과목에서 100점도 나옵니다. 이과 과목 뭐 저도 법대 출신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풀이 과정이 맞고 정답이 나오면 점수를 깎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100점 그다음에 45점, 50점, 55점 그렇게 맞으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요거 45점 맞은 사람은 나머지 세 과목이 잘 봐도 불합격.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요것도 1차의 영어처럼 패스제로 바뀌었어요. 패스 페일제 해가지고 50점 이상 맞으면 통과. 그래서 2차 시험은 요 세 과목의 평균으로 카트라인을 합격자 200명 뽑습니다. 그래서 요 1차에서는 600명 조금 넘게 뽑고 최종 합격자는 이것도 뭐 동점자 있고 해가지고 200명 조금 넘게 뽑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개간 대략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뭘 잘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나는 전공과 관련해서 특히 뭐 잘하고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선택 과목 중에 요걸 택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디자인 보호법. 그러면 2차 시험은 오로지 법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평소에 법과 무관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젠 법에만 관련된 공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의 가장 기본인 제가 민법 강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법을 잘해야 다른 법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의 핵심은 법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공부 방법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요 시험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뭐 서론적인 얘기 해드린 거죠. 용어 잘 패스하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요. 종류가 다양한데 자기의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선택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패스 페일즈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1차 시험 통계표인데 이걸 뭐 굳이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이걸 보면 대략 공부 방법론이 생긴다 그런 얘기요. 제가 민법을 담당하고 있어서 민법에 특히 좀 빨간 표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1차 시험에서 커트라인이 보통 요게 연도표를 보시면 71, 67.5 쭉쭉 나오는데 커트라인이 보통 70에서 75 사이입니다. 1차 시험 커트라인이 70에서 75점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2022년은 전 과목이 다 쉽게 나왔어요. 전 과목이 다 쉽게 나와서 이렇게 80점 넘어가는 건 좀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라고 보시고요. 올해는 왜 통계표에 안 들어가 있냐면 올해 아직 2차 시험 발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통계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올해 1차는 어땠냐면 올해는 1차가 70.832 커트라인이었어요. 이게 23년입니다. 2023년은 커트라인 70.83. 왜 이렇게 떨어졌겠어요? 작년에 시험 당국자가 좀 욕을 먹었겠죠. 아이 뭐 장난하냐? 80점이 넘어가 말이 돼? 해가지고 올해는 좀 어렵게 내자 해서 전 과목이 다 어렵게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민법이 좀 이거 59회가 2022년이고요. 60회가 23년인데 이거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65에서 50으로 떨어졌죠. 한 5문제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6문제, 5문제. 6문제네요. 그렇죠? 6문제 정도 못 맞췄다. 민법이 올해 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간의 고득점 과목이었던 민법이. 자, 근데 이런 통계를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1차 시험을 봐야 2차 시험을 보잖아요. 1차 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전략은 여러분이 산재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얘를 못하면 어차피 꽝이죠. 2차 시험 못 붙습니다. 나아가 붙어도
변리사가 돼서 나중에 다룰 게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산재법, 즉 지식재산권법인데 이거 당연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 할 때부터 알아서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산재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85에서 9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면 돼요. 객관식 시험에서 95점 맞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출제위원이 자기가 문제를 냈는데 다 맞으면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자기도 틀리는 문제를 무조건 내요. 그래서 한 두세 개는 틀린다 기본으로 보시면 한 85에서 90 정도면 잘하는 건데 최근에 출제 경향 또 공부하는 강도 생각해 본다면 요 산재법은 요 정도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법도 제대로 공부하면 당연히 이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좀 방점이 놓인다 그런 얘기예요. 올해는 그냥 조문 판례 단순히 결론 외우고 OX로 이거 맞아 이거 틀려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완전히 물먹이게 그렇게 나왔어요. 제대로 오지선다형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풀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점수 확보할 수 있었지 그냥 그간의 출제 경향처럼 쉽게 공부했던 사람들 85 맞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올해 정말 잘했다 그런 얘기예요. 보통 1차는 수석 필요 없어요. 1차는 커트라인으로 딱 붙는 게 최고인데 1차 수석 점수가 94에서 5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는 91점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 요 정도 목표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공격적인 과목이 아닙니다. 좀 방어적으로 공부하는데 60에서 65 정도 목표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과거에 설명회 할 때는 55에서 60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올해만 좀 커트라인이 떨어졌지 점점 우상향하는 곡선이에요. 자연과학도 다 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요 정도는 맞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자연과학이 왜 이렇게 점수가 낮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육자는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공부들 뭐.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교수님 4분이 출제위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 10문제 내는데 무조건 틀리게 2개씩은 내지 않을까요? 출제위원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모의고사 냈는데 100점 나오면 기분이 확 상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그냥 피 받아요. 어렵게 냅니다. 그러니까 4과목을 다 잘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제위원도 적어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9개 정도 맞게 내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 그날에 운도 안 좋고 하면 꽈랑 나기 쉬워요. 여러분 통계표로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PPT로 바꾼 게 처음이어서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통계표로 보면 이게 2018년부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커트라인 낮았던 게 2014년 있죠, 그죠? 66.66 좀 낮았는데 이때도 낮았네요. 그 중에 2012년이 자연과학이 정말 어렵게 나오네요. 자연과학 꽈락률이 꽈락이 제가 몇 점이라고 그랬죠? 꽈락이 40점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민법하고 산재법 점수는 되는데 자연과학을 37.5 이하로 맞은 사람들이 이게 62%였어요. 그러니까 수험장에 요만큼의 인원인데 그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자연과학에서 꽈락이 난 겁니다. 정말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할 거 없이 전 과목이 다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뭐 자연과학을 자연과락이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자연과학 공부 방법론이 뭐였냐면 넷 중에 2개 열심히 하자. 그리고 나머지 2과목은 일렬로 찍자. 오늘의 숫자 해가지고 뭐 3번으로 10개, 2번으로 10개 그런 식으로 찍는 식으로. 그래도 붙는데 큰 지장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통계표에는 없지만 2006년인가는 자연과학 중에 물리가 제일 어렵게 나왔어요. 물리 전공자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나와가지고 요 2006년인가는 자연과학이 40%가 꽈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래 1차 시험에서 뽑기로 한 인원도 제대로 못 뽑았어요. 자연과학에 다 떨어져가는 바람에 평균 60점 넘는 사람이 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조금 뽑은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네 과목도 좀 촘촘하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뭐 저는 민법 강사지만 자연과학에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넷 중에 셋은 좀 제대로 공부하자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기의 전공도 있을 거고 그와 관련해서 세 과목 정도는 제대로 하고 나머지 과목은 좀 방어적 수준에서 네 개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중에 특히 얘는 버리지 마시고요. 지구과학. 지구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구과학 자체가 공부량이 다른 과목에 비해 매우 작고 또 공부 제대로 하면 9개까지 맞출 수 있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포함해서 적어도 세 과목은 좀 제대로 해주고 나머지 시간에 법에 좀 올인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차의 목표를 이 정도로 잡고 공부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상대평가잖아요. 커트라인이 80이 넘어가면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니까 나도 그만큼 올라가고 60점대로 떨어지면 문제가 어려웠다는 거니까 나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기본 요 정도 베이스 목표 잡고 공부하면 1차 시험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요 정도로. 그리고 2차 시험은 여러분이 동차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1차 시험을 합격하면요.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예컨대 내년이 2024년이잖아요. 2024년에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은 2024년 그리고 2025년 이렇게 두 번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게 모든 국가시험이 그래요. 1차를 붙으면 그해 2차, 그 다음에 2차까지 볼 수 있는 자격이 내 마음대로 선택 못해요. 저 올해 자신 없으니까 1년 뒤에 그런 거 안 되고 딱 이렇게 무조건 연달아 2년 볼 수 있는데 동차라고 하는 건 요때 1차 붙고 바로 2차 붙는 게 동차예요. 그리고 보통은 1차 붙고 그해 시간이 좀 짧잖아요. 2월부터 7월까지 한 5,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해 탈락하고 그 다음에 붙는 게 보통의 코스인데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운이 좋다? 운이 좋은 건 아니죠. 공부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공부하면 이걸 노려야 되겠죠. 그죠? 동차를 노리면서 공부를 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동차할 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1차에서 산재법, 특허, 상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전공은 나름 내가 택한 과목이 있다 하면 어느 정도 자신인데 얘가 완전 생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동차를 노리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여러분 지금 여름방학 지나서 즉 7월 넘어서 공부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과욕 부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소법 공부해도 1차 시험 붙는데 큰 도움이 안 돼요.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만약에 여러분이 2월, 3월, 1월에 설명을 받다. 그러면 이것 좀 올해 꼭 해놓고 내년에 동차 노립시다라고 할 텐데 지금은 이것도 공부할 거 많아요, 여러분. 달랑 세 과목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고시라는 게 하나를 알면 거기에 파생하는 내용이 자꾸 생각이 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굴러가요. 눈덩이처럼 점점 양이 많아져서 그거를 요약 정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공부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2차는 지금 당장은 오히려 선택 과목 있죠. 내가 원래 좀 잘하고 있는 선택 과목 그거 정비해 놓는 정도로 만족하시고 지금 8월이 끝나가는 요 시점에 있어서는 그냥 1차에 올인해서 공부하자 그렇게 추천해 드릴게요. 전 시간 좀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는 거 추천해 드리는데 지금 처음 시작하신다면 1차 공부만 해도 빡빡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한두 달에서 될 수 있는 그런 시험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차에 좀 집중하시고 민사소송법은 이제 민법에서 직결되는 건데 민법에서 어떤 권리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다투는 게 민사소송법이에요. 뭐 대략적인 얘기 해주면. 근데 공부할 때 보면 이런 걸 실체법,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민소법은 절차법의 선두주자로 이거 휘발성의 학문이라고 그래요. 민법을 휘발성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 처음 출발하면 민법을 공부하거든요. 법학의 가장 기본이 민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법부터 출발하는데 처음에 좀 강의 좀 듣고 그리고 복습하고 하면 왠지 좀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내가 어제 뭘 공부했는지 다 날아가요. 그냥 완전히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습니다. 다 휘발해버려요.
그래서 휘발한 지식을 자꾸 다시 반복해서 봐가지고 머리에 남겨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게 공부 방법론인데 민사송법은 휘발성의 학문이 아니에요. 민법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휘발하는데 얘는 들어오질 않아요. 처음에. 휘발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게 종입니다. 민소법은 처음 보면 그냥 완전히 외계어도 이런 외계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가서 그때 제대로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1년 전에 미리 했다고 그 기억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빨리 본다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민소법의 부담 지금 난 동차로 해야 돼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시간상 1차에 매진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차 공부하는 기본적인 순서는 첫 번째가 예예요 무조건. 제가 민법 강사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법학의 출발점은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 처음에 공부할 때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법 쳐다보지 않습니다. 민법을 한번 완독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특허 상표 디자인도 다 법리가 달라요. 따로따로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 특상디 요 순서대로 해주면 좋겠네요. 공부량은 6, 3, 1 그 정도. 아, 그럼 상표가 좀 삐지겠네요. 5.5, 3.5, 1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보법은 양이 아주 작아요. 특허법을 하면 그대로 직결되는 모습인데 상표는 특허하고 양상이 전혀 다르다. 뭐 그런 얘기는 뭐 방금 전 시간에도 좀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 특상디 순서로 하고요. 요것도 2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얘들을 할 때 민법을 손에서 놓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책을 피면 남의 책이에요. 누가 내 책에 낙서 자기가 막 줄쳐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요거를 빠른 속도로 같이 굴려줘야 돼요. 기억을 그러니까 공부 강도는 당연히 특허에 집중이 돼야 되겠죠. 특허를 새로 하면서 특허에 집중하면서 민법 기억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할 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난 민법을 했지만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되는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민법 그다음에 특상디 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과학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자기의 공부 방법론, 즉 습관, 루틴에 따라 다른 건데 나는 민법만 하진 못해. 그런 분들은 민법 하면서 이거 살짝 한 과목씩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요 물화지생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한 달에 일주일씩 때려 박는다. 그런 마인드로 가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 시작하고 민법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스케줄 짜고 계획 짜고 관리해 주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워낙에 개인차가 많아요. 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거 또는 자기의 뭐 친한 선배라든가 조언해 주는 방법 그런 거 따라. 우리 학원에서도 그런 거 이제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원에서 여러 뭐 직원이라든가 강사님들이 그런 거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2023년 8월에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일단은 동차를 노려야 되겠지만 지금 민소 같이 하는 건 약간 무리다. 자연과학 베이스가 있으신 분은 민법 산재법에 완전히 올인해서 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민법 하시면서 요중에 한 과목씩 이것도 자기가 모르는 과목부터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부터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네요.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저의 경험에 비추어 이런저런 수험생이라든가 다른 강사님들하고 대화해봤겠죠. 거기서 나오는 얘기니까 뭐 들을만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대략적인 스케줄, 공부 방법론은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민법 얘기 좀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민법의 개념은 뭐 학문적으로 잡으면 일반 사법 뭐 그렇게 잡는데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가장 간단하게 잡으면 요거예요. 사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 요 사인이라는 게 이제 개인 말하는 겁니다. 한자로 쓰면 공법, 사법 할 때 요거 개인 사자예요. 그래서 사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 그래서 조문의 개수가 가장 많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거예요. 즉 1조부터 1118조까지. 요게 몇 조라는 건데 S자 2개 붙이는 거 있죠. 그 표시를 보통 이렇게
몇 조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 조문은 조항호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조부터 1118 우리나라 단행법상 가장 많은 조문을 자랑해요. 예. 그래서 사인 간의 권리와 의무, 즉 거래에 관한 법인데 민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요. 제일 먼저 총칙. 총칙은 이게 공통이라는 얘기예요. 공통. 총의 반대가 각입니다. 왜? 총론, 강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걸 각칙이라고 얘기하고 공통을 모아놓은 걸 총칙이라고 해서 민법 모든 부분에 공통적인 걸 먼저 소개해요. 이게 독일식으로 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개수해가지고 항상 총칙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산에 관한 법 해가지고 물권법, 즉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규율하는 거예요. 뭐 예컨대 여러분이 오늘 학원에서 책 한 권을 샀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돈 주고 책을 샀으니까 그 책 내게 됐죠. 소유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소유권 등등 물건에 대한 권리가 8개가 있는데 그걸 쭉 나열하고 있는 게 물권법입니다. 그다음에 채권법은 채권이란 말은 우리 쓰기도 하잖아요, 평소에. 그렇죠? 채권이 A가 B에게, 즉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야, 돈 갚어. 또는 빌려준 차 갖다 줘. 돈 다 줬으니까 집 소유권 넘겨.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권리, 즉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사람에 대한 권리.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민법 총칙은 뭐라고요? 물권, 채권에 공통적인 걸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민법 총칙부터 채권법까지를 물건에 대한 권리,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즉 돈 되는 권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재산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재산법. 그다음에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인데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가 꼭 이런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A와 B가 우리 왜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법전의 법률 용어로는 혼인이라고 해요. 혼인 신고를 해서 부부가 됐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또는 뭐 입양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 부자지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자매라든가 핏줄로 이어진 뭐 삼촌, 사촌, 혈족, 그 다음에 사돈 우리 인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족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것을 친족법이라고 해요. 이것도 개인 간의 권리 의무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뭐 현실성 있는 내용이 상속법.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 그럼 그 사람의 재산 누구한테 가나요? 기본적으로 배우자하고 자식들한테 가요. 근데 자식이 없다. 그러면 부모한테 가고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한테 가고. 그런 식으로 상속 재산 순위 그걸 규정하고 있는 게 상속법입니다. 이 상속을 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갑이 사망했는데 큰아들, 큰딸, 작은아들, 작은딸 그렇게 4명이 있어요. 그러면 상속법 기본 원칙상 4분의 1씩 나눠 갔습니다. 이제는 남녀 평등 뭐 아들, 딸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4분의 1씩 갖게 되는데 나는 둘째 딸이 좀 너무 어리고 좀 못 해준 것 같고 걔한테 좀 재산을 더 남기고 싶어요. 그 상속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거. 이런 걸 규율하고 있는 게 상속법이에요. 그러면 친족법, 상속법은 가만히 보면 가족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가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서 상속법까지 이렇게 5개의 편으로 개인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이 민법 시험에서 만날 부분인데 이거 양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각종 국가고시에 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그 전제로 민법이 언제나 과목으로 필수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변리사는 가만히 보면 주축된 과목이 뭐예요? 지식재산권법, 산재법이죠. 그럼 이름 자체가 지식재산권이잖아요. 재산과 관련된 거니까 그럼 민법적 소양도 여기까지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굳이 여기까지 알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충분하다 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만날 민법의 범위는 재산법이에요. 민법 총칙부터
채권법까지 이게 1조부터 766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766조? 갑자기 조문이 헷갈리네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여기서 12문제, 여기서 12문제. 채권법의 내용이 되게 방대해요. 그래서 여기서 16문제에서 총 40문항이 나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 정도 빼주니까 고맙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쉬워요. 쉽고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듣는 순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상속유한. 여기는 조문 읽어도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모르지만 내용만 이해하면 절대 안 까먹어요. 판례도 뭐 사건으로 걔가 죽었대, 뭐 걔가 얼마 받았대,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빠져서 사실은 민법이 어려운 애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각종 국가시험에서 민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 가장 고난이도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변호사 시험이겠죠. 변호사 시험 민법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이 변리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변리사 시험이 원래 문제 풀이 같았습니다. 국가에서 시험 출제할 때 교수님들이 낸 문제 풀이 있잖아요. 거기서 출제위원이 들어가서 뽑아가지고 조금씩 바꾸거나 변형해서 내고 그런 건데 변호사 시험, 변리사 시험이 과거에 사법시험이죠. 사법시험하고 변리사 시험이 문제 풀이 같아서 너무 난이도가 높았는데 이거 많은 항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전문 법조인인 변호사를 뽑는 사법시험보다 변리사, 보통 이공계 출신들이 공부하는데 변호사 시험보다 어떻게 변리사 시험 민법이 더 어렵냐 끊임없이 항의가 있어서 난이도가 대폭 낮아졌어요. 그거 다행입니다. 2006년인가는 변리사 시험 민법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여기서 강의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민법 문제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했는데 다행히 그때 자연과학에서 40% 이상 꽈락이 나오면서 거기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바람에 민법은 그냥 조용히 묻어서 민법 잘 봤어? 몰라 관심 없어? 물리 얘기나 해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 뒤로 2007년부터 민법 문제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잘 가다가 올해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너무 그간에 정형적인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판례 결론 조문의 OX 거기에만 그냥 안에 내용도 필요 없어요. 이거 뭐 마치 의대에서 뼈 이름 외우듯이 이거면 저거면 요거 공식적으로 수학 공식 외우듯이 해가지고 90점 맞는데 지장이 없다가 올해부터는 조금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모습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인데 자 민법이 모든 법학이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멀리서 오셨다고 제 저서인 정성민법도 뭐 좀 기준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민법 1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민법 1조는 법원이란 제목하에 보기 한번 교과서 한번 펼쳐 보셔도 돼요. 법원이란 제목하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조입니다. 분명히 다 한글로 돼 있는데 뭔 소린지 처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민법 공부가 이 조문을 읽고 이 조문이 뭘 의혹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뭐냐? 나 법정에 갔다 왔는데요. 그거 법원 이거 아니에요. 여기는 한자가 달라요. 여기는 셈원자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또 법률이 뭐냐? 관습법이 뭐냐? 조리가 뭐냐? 요 셋의 관계가 뭐냐? 그거 하나하나 밝히는 거예요. 법학의 공부 방법으로는 제일 먼저 법 조문을 읽고 그 조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교과서로 학자들이 이론으로 밝히겠죠. 그거를 이론이라고 해요.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이건 이런 뜻이야, 저건 저런 뜻이야라고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설하는 데 있어서 이걸 법의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법을 해석하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달라지겠죠. A는 이렇게 주장하고 B는 저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게 학설인데 결국 법학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즉 실천학문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분쟁으로 나타나요. 분쟁이 되면 우리 1심 법원 거쳐서 2심 갔다가 최종이 어디예요? 대법원이죠. 대법원이 판결이 나오면 그거는
진리로 굳어지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죠.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 거니까 그거를 판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학의 공부 방법론은 요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법 조문을 읽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학자들이 이건 이런 뜻이야, 저건 저런 뜻이야 밝히는 걸 음미한 다음에 이 조문과 관련돼서 구체적 사건이 터지면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게 법학의 공부 방법론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조문별로 하나하나씩 밝혀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험과 관련해서는 우리 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던 방법 있잖아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냥 외우지 말고 뭔가 내용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거 필요하죠. 암기 안 하면 시험 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차 시험은 특히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걸 쓰는 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내용은 알지만 막상 그걸 글로 쓰려면 외워져 있지 않으면 쓰지 못해요. 그래서 2차에서는 암기가 조금 더 강조가 되는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문제로 나오니까 내용을 보다 보면 뒤에 결론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해와 정리, 요 단계까지 잘 가면 암기는 좀 자동으로 되는 모습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이해 정리가 좀 안 되는 건 외워놓고 출발하면, 왜 수학 과목도 암기하고 공식 같은 거 외워놓고 하면 편하게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이 깨우쳐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는 모습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이 1조부터 시작해서 766조까지의 그 방대한 조문을 실제 수험과 관련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정석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석민법 책이 이제 민법에 관한 이제 기본서가 될 텐데 그게 페이지가 700페이지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1페이지부터 이게 사실은 각 대학교 교수님들이 쓴 민법 교과서는 한 2000페이지 정도 돼요. 그 이제 교수님들의 기본서라고 하는데 이 얘기로 하면 되겠네요. 그간의 민법 기본 강의는 교수님들이 직접 서술한 교과서라고 해가지고요. 두꺼운 하드카바 책이 있습니다. 한 2000페이지 정도 자랑하는. 그래서 무슨 책이 살인마도 아니고 2000페이지입니까 해서 교수님들이 한 1800페이지로 줄였어요. 200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이건 좀 심하다 해서 이렇게 줄였는데 이게 양을 줄인 게 아니라 글자 크기를 줄여가지고 저렇게 된 겁니다. 제 나이만 돼도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거 너무 방대해서 저는 그래도 민법을 공부할 때 좀 어느 정도 교과서에 좀 기본적인 서술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요즘에 세태에 좀 어긋나더라 그런 얘기요. 드라마 1시간짜리도 힘들어서 못 보시고 유튜브 15분짜리 요약으로 보다가 그것도 싫어서 쇼츠로만 보는 세대가 이거 무리다 그런 얘기요. 2000페이지 보려면 2000일 걸리더라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추세에 맞춰 가지고 이제 부교재인데 이제 부교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석 민법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완전히 주교재가 돼서 오히려 내용으로 따지면 교과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교과서는 상세하게 예를 하나하나 들어주면서 소개하는 것이고 정석민법은 오로지 수험과 딱 관련해가지고 이건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알면 더 좋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술이 돼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출발할 때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기본 강의는 필수예요. 이상용 강의를 들어라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 학원에도 민법 강사님이 저를 비롯해서 한 서너 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의 취향과 맞는 분 골라가지고 기본 강의를 듣는데 이게 한 150강 됩니다. 150강이 하루에 3강씩 하면 한 50일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들어요. 그래서 2달 정도가 여기를 펴놓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건 이제 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강의 필수인데 이게 2달 코스예요. 2달 동안 기본 강의 들으면서 이해독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쭉 평탄하게 읽으면 제가 민법을 휘발성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조문인데 1조, 2조는 진도를 안 나가고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막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뭐 4조 그런 데는 그냥 읽지도 않고 휙 넘어가요. 이 조문은 별거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그래서 요거를 입체화 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이 부분 책은 찢어버려도 돼요. 호치키스로 박아도 됩니다. 그런 거 이제 논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조금 입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혼자서 2회독, 3회독 해나갈 때는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되면서 민법을 바라보는 시각, 입체적인 눈이 생긴다 그런 얘기요. 이러한 공부 방법론을 민법에서 터득해서 다른 법에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민법 처음에 2달 기본 강의 듣는 시간이 여러분의 변리사 시험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의 내용은 민소법도 다르고 특허법도 다르고 상표법도 달라요. 하지만 법이라는 기본점은 기본 공통점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법학 공부 방법론을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체득을 해서 이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다른 법의 내용과 절차 그런 것만 조금 적응해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두서없이 얘기가 됐나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설명회를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이건 뭐 민법에 관한 우리 한빛 학원의 제 이제 코스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본 강의 할 때 요때 잘해 주시면 돼요. 요때 잘해 주시면서 한 2달 코스 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다른 법하고 섞지 않습니다. 기본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법을 공부할 때는 시험에 가까워지면 여러분 정신이 없잖아요. 민법, 특허, 뭐 상표 해가지고 다 같이 정리하면서 하루에 시간 쪼개서 보는 거 가능한데 제일 처음 기본 강의 할 때만큼은 오로지 요거 여기다가 자연과학 중에 뭐 한 과목 같이 병행 틈틈이 한다든가 또는 영어는 같이 해주셔야겠죠. 영어는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영어 시험 대비 토익 패스해놔야 되니까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정들은 요 기본 강의 들으면서 150강이면 양 진짜 많잖아요. 요 와중에 다른 과목 얘기도 같이 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공부할까 그런 얘기도 가미가 되니까 요때 이제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막연했던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요 민법 기본 강의 들으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150강이면 정말 긴 강의잖아요. 150강짜리 강의를 여러분 뭐 들어본 적 있나요? 변리사 시험 입문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긴 강의를 들을 일이 없을 테니까 그 안에서 변리사 얘기들도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정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취사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걸 해야지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1차에서 가장 필수로 들어야 될 강의는 기본 강의하고 요거 무조건 들어야 되는 강추 추천. 법학의 출발점은 조문이라고 했고 법학의 종착역은 판례예요. 객관식 시험은 항상 판례 결론을 묻습니다. 판례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했니 하고 물어보면 그걸 답변해 줘야 되는데 이거 특히 최근의 출제 경향은 학설 가지고는 문제를 못 냅니다. 교수님들의 설명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문제는 바로 소송 걸리고 해가지고 출제가 안 되고 오로지 판례로만 답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 최신 판례 5개년치 요거는 같이 필수로 해주시고 요 사이의 과정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취사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차 시험은 쓰기라고 했죠. 써야 되니까 2차 강의는 다 뭘로 전개되냐면 GS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룹 스터디의 약자인데 2차 강의는 뭐 딴 거 없어요. 합격하신 변리사님들이 문제 4개를 딱 내고 2시간 동안 학원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강평. 이 문제의 쟁점은 이거였고 나는 이걸 쓰길 원했는데 니들은 하나도 못 썼다. 이래서 되겠니 뭐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2차 강의가 되고 1차는 오지선당이라고 했죠. 찍기잖아요. 찍기니까 이 문제집 강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객관식 풀이 꼭 해야 돼요. 연습을 안 하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는 것과 문제 푸는 건 조금 다릅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반드시 여러분이 제발 OX로 하지 말고 오지선다형으로 하세요.
OX로 본 사람의 패망한 게 올해 이제 결과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예. OX로 결론만 외워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민법 시험은 제가 보기엔 대단히 바람직했다. 그리고 한 서너 문제는 평균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결과 나온 거 보니까 다 대여섯 문제 이상 떨어졌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민법에 관한 조문 좀 조금 더 얘기하면서 하나하나의 쟁점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시간 뭐 가져볼 수 있겠는데, 그건 우리 설명회 시간엔 약간 오바인 것 같고, 요 정도에서 저의 주어진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는 우리 자연과학 강사님 중에 화학 강사님, 대표 강사님 오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시간은 요거로 마무리 짓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